안녕하세요. 정치검찰의 저격수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이재화의 검찰개혁 제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란하다고 삭제 조치를 항의하려고 자신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린 박경신 교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온몸으로 실천하고 계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를 모시고 MB정부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그 교수님의 블로그에 남성 성기 사진을 올린 이유로 기소돼서 1심 판결이 났는데 남성 성기 사진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아까 표현의 자유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예. 들으신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성기 사진은 제 성기 사진이 아니고요. 예. 그래요? 싸이월드 비슷한 그런 미니 홈피에 어떤 남성이 자기 것으로 보이는 성기 사진을 발기된 성기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제 행정기구로서 인터넷에 불법 정보가 있으면은 통신사업자한테 이제 내려달라라고 시정 요구를 하는 이제 그런 기구입니다. 제가 그 기구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터진 건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게시물을 지울 때 글을 올린 사람한테 연락 안 하고 지우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국가기관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종의 검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강한 검열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건강한 검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공론화가 전혀 안 되니까 왜냐하면 뭐가 지워졌는지 얘기를 하려면 그게 없어지고 나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검열자 읽기에서 이런 것들이 지워졌다라고 이제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토론을 한다기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법대 교수니까 이거 나중에 연구하려고 이제 제 블로그 이름이 자료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료실의 한 코너로 정말로 제 일기라고 생각하고 저만 본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좀 써놨던 건데 써놨던 거고 이제 그 검열자 일기 제 4호가 지금 이제 30호까지 있습니다만 와서 들어와 보시면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초등학생이 화약 실험하는 거 가지고 이게 무슨 테러 방조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우고 지금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지 이런 토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좀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 공론화를 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교수님이 블로그에 이 사진을 올릴 때 검찰이 이게 업무물 유포죄로 기소할 것 예상 못했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경신 자료실이라는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가 거기 들어가 보면은 제가 쓴 논문들하고 칼럼들만 쭉 있어요. 왜냐면은 제 자료를 좀 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제 블로그 한번 봐라. 그럼 거기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쭉 나열돼 있다. 그래서 논문 다운받을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아예 그 블로그 들어오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 사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저 블로그 방문자가 하루에 3명 이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제 제자들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가끔 어떤 논문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블로그 봐라 이런 식이니까. 검찰이 우리 박 교수님 블로그 홍보를 굉장히 이번 사건을 많이 해준대요. 사실은 검찰 때문이라기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뭐 또 제 글을 그 검열자 일기를 심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인터넷 언론에서, 홍보를 하고, 또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지금, 소위 지금 김재철 사장님 들어 계신 MBC, 또 KBS 이런 곳에서 검열자가 검열을 당한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 글을 심의한다. 라고 해서 이제 한번 뉴스에 나가니까 방문자가 폭주를 했었죠. 예. 전혀 제가 의도했던 바는 아닙니다. 예. 얼마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됐죠. 네. 유죄 선고되고 벌금 300만 원 벌금형 네. 선고됐던데요. 1심 판결을 저도 봤었는데, 예. 1심 판결문 보니까 박 교수님이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것은 사상적, 예술적, 학문적,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물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판결문을 보니까 사후에 검사나 판사에 의해서 사상적, 학술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면 누드 사진이나 누드 그림이라든지 뭐 성기가 표현된 예술이나 학술 자료 이런 거 다 음란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당사자니까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되는 당사자니까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그 판결문이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뭐 판결문을 꼭 비판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재미있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사실에 밀착해서 네. 판시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기 사진이 거의 몇 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한 어떤 법적 논평, 이건 네. 몇 줄이다 그런 걸 다 세요. 네. 판사님들이. 네. 그래서 이제 성기 사진 7장인데 논평은 27줄이다. 네, 그거 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형식적 딱 기준이죠. 높이로 봤을 때 뭐 이제 사진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 3분의 2고 텍스트가 3분의 1이고 그래서 이제 저 블로그 페이지는 소비될 때 이게 뭐 성적 목적으로 소비될 거다 라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게 뭐 언뜻 보면 좀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제가 아니라 남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형사처벌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우선 제가 어떤 뭐 음란한 아이디어를 퍼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남이 올린 글을 또는 남이 올린 컨텐츠를 국가기관이 통지도 안 하고 지금 지우고 있는데 이게 정당하냐라는 그 법적 사회적 토론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판결문에서는 이제 하등의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삭제를 음란물로 유죄 판결을 한 건데 우선은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에 밀착해서 판결을 해주니까 이게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여태까지 이제 변호사들도 그렇고 성기 사진이 나와 있으면은 다 유죄다. 예.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가지고 있었는데 성기 사진이 나와 있어도 논평을 이렇게 길게 하면 그래서 깊게 논평을 하고 거기에 이제 논평에 필요한 만큼 성기 사진을 이제 파묻으면 그러면 이제 무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고마운데 문제는 여기서 하등의 가치가 없다고 판시한 부분인데 이게 하등의 가치란 말이 이제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아시겠지만 이 표현의 자유 영역은 상법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법들이 이렇게 균일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성의 정의도 미국의 이제 밀러 판결이라고 1980년도에 나온 판결에서 음란성의 정의가 내려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정착되는데 우리나라도 뭐 도입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인간 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고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라야 되고 또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해야 되고 엔드입니다.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등이라는 거는 그 밀러 판결에 보면 wholly lacking, 전혀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 보고 이게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정치적 가치가 있는지 따지라는 게 아니라 따지라고 해서 그 네 번째 요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다면 따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그 27줄에 쓴 게 제가 읽어봐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보고 심의 규정에 보면은 성기 나와 있다고 다 음란한 게 아니라 성도덕을 위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위반시키고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전혀 안 보고 그냥 성기만 나와 있으면 또는 조금이라도 선정적이면 사실은 그때 심의하되 같이 지은 게 여성 비키니 사진도 음란하다고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 19세기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검열에 문제가 있는데 이 비키니 사진도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이게 또 이런 여성 사진을 제가 남성이니까 네. 제가 남성으로서 여성 사진 올리는 건 또 올려줘서 그건 안 올렸는데 그거 보시면 정말 이게 좀 심의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지금 판결을 봤을 때 결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오로지 말하자면 성적 목적으로만 했을 때는 음란하고 보는데 이 같은 경우 판결 같은 경우는 학문적 예술성이 있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좀 떨어진다고 하면 음란물이라고 본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거하고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하고 좀 다른데. 그렇죠. 그거는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의 기준에 따라서 기소하거나 유죄하는 문제가 생기는다는 점이고요.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교수님이 블로그에 사진을 올린 이유를 기재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 사회적 토론을 이렇게 이끌어보기 위한 것을 목적을 설치를 해놨는데 재판부는 고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인정했더라고요. 고의라는 것은 왜 올린 사람의 주관적 의사가 고의 아니에요. 그거에 관계없이 판사가 판단을 해버렸어요. 이걸 고의의 인정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로그 방문자가 하루 3명 이런 때여서, 그 당시에 사회적 토론이 당장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나, 이끌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제가,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둬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고의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간과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어찌됐든 지금 판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60만 명 나중에 들어와서 보고 그런 이후에 이걸 돌아보게 되니까 이거 봐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많은 그걸 그냥 누가 대학 교수가 성기사진 올렸다니까 그냥 정말 관음증에 본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소비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회고적인 시각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이건 형사재판 아닙니까? 그렇죠. 행위 당시를 그렇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진실유포죄라는 책 출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이 책이죠. 이 책인데 이 책은 제가 대충은 봤는데요. 정독은 다 못했습니다. 워낙 같은 주옥 같은 거리에서 이 책을 보다가 제가 관심 있는 대목이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표현의 자유는 좋은 표현뿐만 아니라 나쁜 표현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그 구절이 제가 마음에 와닿던데요.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우선 지금도
지금도 모든 표현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예, 모든 표현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보호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표현이 있으면은 누가 그걸 음란물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음란물이니까 내려져야 된다라거나 제재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음란물의 정의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아주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예술적, 학술적, 사회적 가치가 없고 이런 정의를 통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정의함으로 해가지고 좀 선정적으로 보인다거나 또는 그냥 누군가 보기에 좋은 표현이라고 누군가 보기에 나쁜 표현이라고 해서 그냥 규제되거나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잘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그렇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행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살인이다. 그럼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냥 우선 살인이냐 치사냐 형량은 다르겠지만 우선 이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에 대해서는 아주 엄밀하게 하등의 예술적 가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엄밀하게 정한다는 게 바로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음란물이라고 해서 표현의 보호 영역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판결 결정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좀 실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표현은 그 자체로 어떤 해악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딴 사람의 표현을 듣고 화가 나더라도 제 머릿속에서 그걸 어떻게 프로세스하냐에 따라서 화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창회에서 누가 저보고 이거 저 방송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그냥 말하겠습니다만 이 새끼야 너 왜 연락도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욕이지만 친근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를 이렇게 비하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하자 또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들은 사람이 제 말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또 제가 딴 사람이 도박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도 그거를 딴 사람이 그걸 믿을 수가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 말의 대상이 됐던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고 안 훼손될 수도 있고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표현의 자유 보호 원리 중에 하나가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표현은 그 자체로 물리적 해악을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물리적 해악을 발생할 위험이 있는 표현만 규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위험은 그렇죠. 인격권이랑 재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한번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행정기관에 불과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게시된 표현물을 광범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근데 이 교수님 책 보니까 선진국에는 행정기관인 인터넷 콘텐츠 심의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면 기재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선진국에는 그럼 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안 두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이 관여를 하게 되면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고 규제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아까처럼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당사자 신청해서 법원의 판결로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가처분을 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행정부가 직접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군요. 그 이제 똑같은 이유가 아까 요 방송이 이제 검찰개혁에 관한 거니까 검찰도 행정기관의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다른 죄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건 괜찮은데 명예훼손 같은 거 이런 거는 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역시 국제인권기구들의
지속된 권고입니다. 같은 이유로. 예, 네. 이제 검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검찰이 직접 명예훼손 부분은 인지수사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 하여튼 보수단체나 예. 정부 관리들이 고발을 기다려서 마치 이제 고발 사건 처리하는 것처럼 수사하면서 기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기소하고 재판받도록 하는 형태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수사원공사 측에서 4대강 사업의 비판적인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있었고요. 몇 년 됐습니다만은 정운천 농림수산부 전 농림수산부 장관이 PD수첩을 어떤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서 결국 PD수첩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러니까 MB 정부 들어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한 발언이나 방송에 대해서 국가기관이나 정책을 추진한 고위 관리들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 또는 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졌어요. 이거는 뭐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이런 현상은 보기가 힘들었었는데, 일부에서는 이 비판적 국민에 대한 재갈 물리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박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라는 게 네. 권위주의 정부나 네. 이런 독재 정부에서는 뭐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국가보안법을 뭐 이제 게을러서 못 만들고 이런 때는 어떤 법을 쓰냐면 네. 명예훼손법을 씁니다. 네. 예, 왜냐하면 과거에 식민지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그 명예훼손죄는 그 유럽 국가를 통해서 네. 다 법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명예훼손죄를 매개로 해가지고 그 검찰이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기소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뭐 민주주의를 뭐 엄청나게 후퇴시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그 4대 강사 그 비판했던 교수나 PD수첩도 기본적인 팩트는 있고, 그 부분이 원래 정부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부분적으로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정부기관이나 고위공직자가 고발하면 신이 아닌 이상 100%는 나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이나 방송, 언론에서는 100% 확신을 갖지 않으면, 100% 확신을 갖지 않으면 방송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권력에 대한 비판, 특히 이제 권력 비리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권력 비리의 단서들은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주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말 이 어둠의 장막을 정말 뚫고 삐져 나오는 그런 미약한 단서들을 가지고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부정확한 사실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MBC PD수첩 광우병팀이 조사받게 된 것도 사실은 PD수첩이 그 프로그램 만든 이유도 하도 그 협상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탐사 보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탐사 보도를 사실 탐사 보도를 하는 게 사실 깊이가 그렇게 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보가 없으니까 보면은 미국 언론들이 한 얘기를 다시 한 거거든요. 그냥 미국 의사들이 한 얘기를 그냥 방송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번역에 좀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미약한 어떤 권력 비리나 부조리 또는 부당함의 단서를 제시하면은 그게 부족하다, 미약하다. 그걸로 예를 들어서 그 다운어소가 광우병사라는 게 입증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불가능한 그 명제의 부담을 말한 사람한테 지워가지고 그 처벌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소를 하게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진실유포죄죠, 이런 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PD수첩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종전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언론의 그 자유,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좀 보장을 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인데요. 그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자체는 기소하면 안 됐던 사건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건 뭐 제가 피디수첩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1심 판결, 피디수첩 1심 무죄 판결 나오죠, 네, 다행히도. 네. 무죄 판결에도 명백히 써 있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판에 뭐 허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정책 담당자의 명예훼손으로 입론돼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물, 그러니까 미국 전 세국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그 장관이 지금 당장 수입할 만큼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피드수첩은 그 정도로 안전하진 않다라고 동의를 안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럼에 있어서 뭐 부정확한 사실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장관의 이제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입론을 하는 것은 사물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짜장면 하나 먹고 그 짜장면 맛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 앞에 맛있다고 먹고 간 사람의 그 미감을 훼손하는 거다. 이거하고 같은 논리거든요. 예, 그래서 1심 판결에서는 뭐 그 부분이 얼마나 좀 황당한지 이미 설명을 했고, 그 부분, 이 피디수첩이 최초에 맡았던 수사검사는 기소를 하지 그렇죠. 못하겠다 하다 결국 사표를 내고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기소를 했던 검사는 최근에 승진을 했었죠. 아, 네, 그런가요? 네. 예, 예. 전모 검사라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예. 3차장 검사로 승진을 최근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예. 박 교수님 이 진실유포체 책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진실은 허위를 먹고 자란다. 허위라 하더라도 당장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을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어떻게 나아가겠느냐. 진실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뭐 간략하게 허위사실 유포에 일체 처벌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죠. 그런 취지는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그 허위가 당장 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거나 허위가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폭탄 장치돼 있다. 이래가지고 당장 막 혼돈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처벌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하고 임박한 위험, 당장 물리적인 또는 사회적인 해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피해가 있어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의 내용이 허위라서 그냥 저거는 허위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건 그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한쪽이 다른 쪽에게 허위라고 생각해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뭐 대표적인 사람이 지동설 주장했다가 교황청으로부터 화형당한 브루노란 수도사죠. 그 화형당해가지고 뉴턴이 나중에 태어날 때까지 100년을 과학의 발전이 마비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허위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는 잠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정적일 가능성이 그러니까 뭐 신의 존재라든지 지동설이라든지 그때 과학실을 비춰와서 당연히 잠정적이었고 근데 그것이 어떤 말이 허위라고 해서 처벌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정말로 지동설이 진짜인지 이런 토론, 논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황우석 연구사기 문제인데 그때 참여정부 때는 참여정부가 사실 황우석 교수 상당히 지원해주고 있어가지고 그 당시 줄기세포가 없다는 것은 그건 허위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밝혀낸 게 네티즌들이 밝혀내거든요. 네티즌들이 테라토마 사진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해가지고 정말 미약한 근거 가지고 허위 아니냐 자꾸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미네르바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죄에 적용했던 검찰이 그때도 같은 검사들이 그때 활동하고 있었다면 아마 그때 황우석 테라토마 사진 가지고 의혹 제기했던 사람들 허위 사실 유포죄로 처벌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실제 연구 사기가 밝혀지는데 한 또 몇 년 걸렸을 거라고 저는 어떤 봅니다. 과학도 결국 최초 출발할 때 가설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설로 출발하고 그것이 논쟁이 되면서 하나씩 단계로 발전하면서 결국 과학으로 입증되는 건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진실과 허위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데가 과학 분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진실의 조건이 뭐냐만을 그것만 다투는 철학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과학 철학입니다. 그렇습니까? 과학 철학의 지금 주류 이론은 진실의 영원한 조건은 없고, 단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 그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과학이고,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과학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만 있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무엇이 과학이냐면 이렇게 가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과학입니다. 즉 허구를 만들어내는 게 과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은 미네르바 사건, 박대성 씨 형사재판, 거기서 참고인으로, 전문가로서의 참고인 진술을 하셨고요. 네.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사건, 위헌 제청 사건이죠. 네. 위헌 제청 사건에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인가요? 헌법소원 사건에서 또 전문가로서 참고인 진술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때 좀 재밌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이 허위사실 유포죄 짐바브웨이 대법원 위헌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검사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짐바브웨이와 같은 후진국하고 비교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박 교수님이 짐바브웨이 국민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짐바브웨 대법원이 2002년도인가에 짐바브웨 당시 독재 정부가 어떤 군대 내 동요를 보고하려고 했던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짐바브웨 대법원이 허위사실 유포죄 위헌이다 라고 판정한 게 사실이고요. 이거는 국제인권기구들이 매년 나라별 분석을 하면서 나라별 평가를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죄 좀 빨리 폐지를 해라 라는 그런 권고도 계속 합니다. 이제 제가 짐바브웨 국민들이 기분 나빠하다 그렇게 말하진 않았고, 전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제가 이제 얘기한 거는 검사님이 어떻게 우리나라 짐바브웨 같은 나라에 비교할 수 있냐. 그래서, 아니, 내가 비교하고 싶어서 비교하냐.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얘기해서 청중들이 이제 그러니까 많이 웃었습니다. 짐바브웨이 후진국도 이 부분을 위헌 결정을 해서 표현 자유를 보장을 하는데 검사 질문은 좀 생뚱맞은 질문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검찰에서 기소 안 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관해서는 적용된 조항 자체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과연 허위사실 유포죄냐 아니면은 서로 신원 확인을 하기 어려운 통신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무선 통신할 때 모르스 코드로 한다라거나 모르스보로 한다라거나 콜 번호 있지 않습니까? 아마추어 무선 햄들이 사용하는 여기는 KABC 나와라 오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때 이제 사칭을 막기 위한 조항이었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그 규정이 만들어진 지가 비슷한 거 만들어진 지가 사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거든요. 구한 말에 전신 들어오면서. 근데 100년 넘게 적용되지 않던 조항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허위사실 유포죄다 라고 한 거는 참 아까 PD수첩 광우병 팀 기소한 것만큼 정말 기소돼서는 안 된 사건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게 전기통신기본법이 결국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났죠. 네, 나고 맞습니다. 아마 이 박대성 씨는 이 미네르바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결국 무죄로 풀려난 건데요. 이 기소를 할 때도 이 자체가 결국 MB 정권을 비판을 한 거에 대한 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결국 박대성 씨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몇 개월 동안 한 셈이네요.
100일이나 하셨습니다. 100일 동안 네.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하여튼 모욕죄와 관련해서 기사들이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뭐 저도 그 트위터에도 글을 쓰고 그랬는데 최근에 경찰에 짭새라는 뭐 말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돼서 유죄 선고되고 또 어디에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개라고 지칭을 했다고 해서 벌금이 선고됐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그 사람들은 모욕죄가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MB 정부 들어와서는 모욕죄의 전성시대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욕설도 때로는 비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과하지 않으면 어쨌든 지금 이 같은 민중의 개라든지 짭새 이런 거는 지금 경찰들의 비인권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표현의 한 방법으로 생각돼서 경찰들이 이런 부분을 고발하고 그것이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부분이 이게 너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 얘기 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재밌다기보다도 좀 슬픈 얘기인데 이게 경찰한테 욕하면은 이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예. 경찰이 딱 욕을 들으면 그 욕을 지금 딱 듣고 있으니까 욕한 사람이 현행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행범 체포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집회 진압하거나 뭐 또는 철거 할 때 철거할 때 저항하는 분들이 이제 진압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당연히 젊은 놈들이 와서 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하니까 이제 욕이 나오네. 욕이 나오면 욕했네 현행범 체포 48시간 동안 이제 가둬놔요. 그 나중에 이제 뭐 기소를 하건 안 하건 우선 그 상황에서 그 말 그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48시간이나 이제 감옥에 잡아 넣는 이 행태가 참 좀 슬픈 얘기고요. 그 욕설은 비판의 한 방법이죠. 비판이라는 게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봤을 때 그 대상에 대한 자기의 견해나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그 대상이 자기의 어떤 행복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오랫동안 살아오거나 오랫동안 여기서 생계를 꾸려왔던 자리인데 이거를 지금 경찰로 철거한다. 그럼 경찰이 자기의 행복 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대상한테는 그런 대상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욕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수입니다만 제 학생에 대해서 행복 여탈권 가지고 있죠. 그럼 제 강의 평가 보면 가끔 이제 익명의 강의 평가니까 욕은 아니지만 뭐 과격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정말 증오나 경멸의 표현이 나왔을 때 그런 표현이 욕이라고 해서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정말 견해와 감정이 너무 극도로 다달라서 정말 그걸 표현해야 되는 사람의 정말 입을 막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욕설도 특히 이제 경찰에 대한 욕설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욕설의 상황이 있는데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상황 논리는 다 배제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모욕감을 들게끔 했는지 그 발언이 그렇죠. 그만 문제 삼기 때문에 문제되는데요. 특히 짭새라는 것은 참 경찰의 역사, 반인권적 역사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7, 80년대 민주화운동 때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경찰의 상징이 짭새니까요. 그다음 민중의 지팡이는 옛날 저도 봤으면 경찰 앞에 가면 민중의 지팡이라 이거 다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중의 지팡이의 역할을 전혀 못했던 말하자면 반인권적인 경찰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데 이거 이야기 들었다고 하고 그 경찰이 고소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검찰청에서 통계가 재밌는 통계가 나왔어요. 27년도하고 2007년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2007년도하고 2011년도네요. 네. 그러니까
2007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모욕죄의 고소건이 3.5배가 늘었고요. 또 고소건이 3배가 늘었고, 기소한 건이 3.5배가 늘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 경찰이 모욕을 당했다고 일반 국민을 고소한 사건이 부쩍 늘은 거예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건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고, 또 약식 기소는 대부분 이제 정식 재판으로 무죄를 다투려면 변호인 선임돼야 되고,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들고 이래서 많은 부분들 안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하는데, 일본 결국 대부분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거든요. 저는 참 슬픈 현실 같은데.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이나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어떤 삶에 크게 깊게 개입하거든요. 깊게 개입하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옳든 그르든 분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런 반인권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찰은 사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들 일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잘못된 분노지만 잘못된 분노감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민이. 근데 그거를 표명했다고 해가지고, 이 경찰이 동료 부서죠. 검찰에 네. 고소를 하고, 검찰이야 당연히 이 동료 법집행기관이니까 좋게 봐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박영선 의원하고 같이 지금 모욕죄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오늘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그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얘기는 했는데, 그건 아마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도 아마 참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박영선 의원이 이미 저건 이미 또 발의를 했죠. 선거법, 공직선거법. 선거법 말고 명예훼손도, 네, 그렇죠.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기소하기가 아주 어렵게 위법성 구성 요건 내지는 그 항변을 아주 두텁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듣고 계신 분들도 욕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과거에 욕을 했을 때 왜 욕을 했는지 그걸 한번 좀 기억에 떠올려 보시면, 과연 모욕 욕설을 형사처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욕을 들을 땐 기분 나쁘겠지만, 역지사지로 자기가 욕을 했을 때 왜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소통이란 것은 가슴으로 그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나 내가 장상 거북하더라도 들어주는 게 소통의 기본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모욕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소통을 가로막는 그렇죠. 그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부정적 네. 역할도 하는 것 같고, 제가 이 통계에서 주목을 하는 것은 2007년도에 비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특히 3배, 3.5배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경찰들의 모욕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는 게 정부 자체의 권위주의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관리들이 명예훼손 이렇게 하는 분위기,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B 정부 들어서 제가 좀 눈여겨본 게, 어떤 자기 정부가 밀고 나갈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꿋꿋이 묵묵히 그냥 밀고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 의사 표명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주의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다른 이야기로 해보죠. 최근에 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인터넷 언론 스프라이즈 신상철 대표에 대해서
협박죄로 기소한 사건, 이거 교수님 아시죠? 네네. 그게 이제 신 대표가, 그, 대검 중수부가 고 노무현 대통령 딸, 노정년 씨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자, 이게 게시판에 또 호탁 명의의 필명으로 이명박 야 XX야 이런 취지로 이렇게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아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신 씨를 특수협박죄로 기소를 했어요.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수협박죄? 이 원래는 만약 하는 모욕죄로 기소해야 되는데 모욕죄가 이게 친고죄죠. 그렇죠.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고소하기는 못하니까 그리고 대통령 보고 고소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구성한 게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니까 그렇죠. 명시적으로 처벌 의사가 없다면 기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처벌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약간 꼼수를 부려서 검사가 기소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법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우선 협박죄가 있죠. 협박죄가 이제 공포를 이제 느끼도록 하는 그렇죠. 거. 이게 이제 협박죄인데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 일종의 이제 저주를 하신 거죠. 신상철 대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저주의 말을 한 건데 이게 과연 여태까지 협박죄 판결상 협박죄로 분류가 되었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특수협박죄였는데 특수협박죄는 제가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좀 찾아보니까 특수협박죄는 협박을 할 때 어떤 그 무기나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위협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협박죄라고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위축이 된다라거나 해야 될 일을 못 한다거나 이제 이런 정도 그 실현 가능성 있는 협박.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아침에 와서 저녁 때 뭐 집을 부시겠다라고 얘기한다라거나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에 관한 이런 표현들은 지금 인터넷 뒤져보셔도 알겠지만 아주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 지금 뭐 오바마 대통령도 뭐 재당선될 것이 뭐 확실시 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협박이 인터넷에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처벌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SNS나 여기에서 그 국민들의 한 70%는 처벌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법원 판결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도 강제징용 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베트남 전쟁 때 강제징용 한 적인데 반전운동하는 사람이 이제 강제징용 신고를 통지를 받게 됐어요. 미국까지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반전시위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내가 이제 그 집총 훈련을 이제 강제로 받게 될 텐데 그 훈련 받아서 내 첫 번째 관역은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시크릿 서비스에서 이제 처벌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건 그냥 반전 의사 또는 강제징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힌 거죠. 이게 무슨 협박이냐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하죠. 그래서 여기 신상철 대표도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놈의 수하들이 목숨이라도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다 이런 취지로 여겼는데 대통령이 이 글을 보고 대통령이 자기 부하 직원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건 할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저는 협박죄가 성립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도 반의사불벌죄면은 거기 뭐 학설이 갈립니다만 물어봐야죠. 그렇죠. 예, 물어봤는지가 좀 궁금하죠. 뭐 아마 이 피고인이 정인 신청을 대통령을 정인 신청을 해서 대통령
일단 글을 보셨는지, 네. 그래서 공포심을 느꼈는지, 네. 그러니까 처벌 원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정인 신청을 한 걸로 했는데, 여기 중요한 사건인 게, 요게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 모욕죄를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고소 안 해도 모욕죄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이버 모욕죄 예. 도입 시도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패퇴됐거든요. 그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협박죄를 이용해서 사이버 모욕죄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사건을 검찰의 과잉 충성이 빚은 해프닝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MB 정부는 왜 검찰을 통해서, 일단 방송심의위를 통해서, 또 고위관리를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을 좀 다른 참여정부와 달리 억압을 하고 있다고 교수님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MB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MB 정부는 들어올 때도 뭐 CEO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국민에 반하는 것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찌됐든 대통령이 정한 것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도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와 어떤 충돌 관계에 있었다면 MB 정부 들어서는 검찰이 어떤 신뢰할 만한 대통령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게 꼭 제가 보기엔 각 사건별로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뭐 있었다라고 보기는 뭐 사실은 뭐 하나만한 얘기고 검찰이 있는 법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통신기본법도 막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죄다 만들어내고 명예훼손죄도 그것도 정말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고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거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그거 장관 명예훼손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까지 만들어내고 그 창의성만큼은 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저는 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좀 달리 보는데 이게 MB 정부 와서 특히 이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태도.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고위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방통이나 검찰도 그런 인사권자의 어떤 의식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 들고요. 하여튼 시간이 오늘은 하여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시간 동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